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미국 조지아 주지사, 우리 국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때는 이민당국의 단속을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엔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한국이 조지아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국가라고 합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소상히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자행한 국가범죄, 특히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돕는 데도 열심히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인권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모시는 국가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깜짝 놀랐어. 최고의. 아니, 최고의 업돼가지고요. 아, 이재현 우리 위원장님 오셔서 그러나? 아니, 특별히 업되시는데 그러고. 아니 의원님 우리 오셔서 최 그래요. 의원님은 늘 업돼가지고. 저는 뭐 늘 이 주에 왔는데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 아니, 지난주에도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어요? 왔었어요. 그때는 안 그러셨거든요. 아, 그렇나? 확실한 건 저 때문인 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들 덕분입니다. 자, 이미 육성도 다 들었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포에 그 소나무 심는 얘기를 들어 너무 화가 나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또 마포에는 어떤 현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스픽스를 보셨는지 네네. 네, 그 마포구청장이 그 다음번에 행사에 갔는데 저를 보더니 대뜸 나 욕 좀 하고 다니지 마세요. 네, 이러더라고요. 통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잘해 욕을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니 제가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언제 나한테 잘했냐고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하는 게 없나 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보여줘야지. 그때 이제 또 화가 났는지 오후에 다른 행사 때 제 인사말 못하게 하더라고요. 오. 너무 치졸하게 보복을 하는. 네. 네. 치졸하긴 한데 먹히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얼마 안 정말. 남았죠, 지금? 네. 몇 달 남았습니까? 내년 6월이니까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달 정도 남았습니다. 잘하면 칭찬하죠. 왜냐하면 칭찬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옹졸해 보이고 네. 옹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버스 전용차로 할 때는 야당도 칭찬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잘한다. 그리고 네. 다른 도시도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용진 기자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법조 기자로 계속 사셨는데요. 네. 최근에 어떤 언론 지형 보면 검찰 개혁도 그렇고 법원 개혁도 그렇고 언론 흔히 말하는 레가시 미디어는 좀 약간 쌍심지 또는 딴지 뭐 이런 느낌이 강한데 이건 한통속이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한참 법조 기자로 잘 팔릴 때 그때 보면은 그 경제지들이 법조팀을 막 만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냐면 법조팀에 기자가 출입하고 법조팀 기자가 있게 되면 그 회사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소위 말해 메이저리그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인정해주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법조계와는 일정하게 사실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결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조 기자단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 그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법조 기자단의 총 인원수 15명이었어요. 15개사. 15개사였다가 어느 순간 25개사가 되다가 지금 60몇 개사가 돼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물 좋은 곳이네, 한마디로. 그렇죠. 네. 왜 가느냐? 가서 당장 그 언론사 오너들의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고요. 회사의 바람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어렵게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법조 개혁을 한다,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는 건데 뭐 하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본업이 건설업이면 더더욱 자세 역할이 있겠네요. 네. 뭐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2019년, 2021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기자들이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을 사실 반강제적으로 감금하다시피 한 일이 있었어요. 네. 당시 이제 뭐냐면은 그때 권순정 대검 대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채널A 그 검언 유착 사건 터졌을 때입니다. 그때 권순정 대변인 핸드폰이 압수수색 됐었거든요. 권순정 대변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고 기자들이 몰려가서 항의를 한 겁니다. 지들 핸드폰도 아니고, 지들 회사 것도 아니고, 대변인 핸드폰인데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게 왜 그랬겠어요? 거기에 온갖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특히 민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대변인님, 저희 회장님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저희 회장님 동생분이 어디 무슨 사건이 하나 걸려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잠시 알아만 보려고요. 뭐 이렇게. 근데 권순정이가 그 다음에 승승장구해서 법무부 기조실장도 하고 쭉쭉 잘 나갔죠. 그 권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조용필 선생도 그렇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립니다. 최인호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요새 현안이 뭡니까? 뭐 요즘 가덕 신공항이 좀 늦어져서 걱정이 많죠. 네. 예. 현대건설이 느닷없는 포기 때문에 지금 최소 1, 2년 정도 늦어지죠. 빨리 입찰을 해서 원래 국토부 기본계획이 84개월 7년 네. 그 전제하에서 빨리 새로운 건설업자를 확정 지어야 됩니다. 예. 평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면 예. 부산 시민은 민생지원금 안 받을래 하는 사람. 예. 그다음 뭐 하여튼 여러 이렇게 좀 시끄럽고 문제되고 막 그다음에 해수부 얼마 전에- 이전 반대. 네, 그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저 박지원 의원한테 정말 몹쓸 발언했던 네. 사람도 그렇고 공통점이 쭉 보면 죄송합니다만 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아니 그래 요즘 왜 그래 반국민적인 언사를 네. 그렇게 부산 출신들이 많이 하는지. 다 부산 맞죠? 주진우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다 뭐, 박수요. 그런데 네. 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속이 상하죠. 아. 예, 다음에 꼭 심판받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빈집 털이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말 그대로 슈퍼이크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협박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고 정치특검과 법원이 협잡해서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도려낸다. 그럼 죽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이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반발로 실패하고 안 되니까 돌아간 건데 약간 장동혁 대표 말을 들으면 주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글쎄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네. 법원에서 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발부를 해주느냐? 자기가 판사된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거 알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원 명부를 확인해야만이 통일교와 국힘 간의 관계, 권성동과의 관계가 이제 명백히 이제 입증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법원의 확신에 찬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계속 발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예,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야당 탄압이다 하면서 이제 온갖 이제 소리를 높이는데 결국은 장 대표를 당선시켜준 사람들이 통일교 신자들이 입당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보온 차원에서 또는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저렇게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 용어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 주죠. 선거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국힘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 탄압
프림으로 몰고 가야지 적어도 TK나 PK 쪽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입지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지층들 좀 끌어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깔렸다고 볼 수 있는 게 트라우마일 겁니다. 지금 정당 해산 트라우마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장동혁 대표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계속 지금 떠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지금 관리업체 압수수색한 것도 사실 이게 통합진보당 때 그 서버를 직접 관리업체를 털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통합진보당 때도 그 당원 명부를 거기서 얻어왔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볼 때 지금 당시 지금 국힘당은 통합진보당의 그런 프로세스를 머리에 두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은 위원장님, 수사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아마 교인 명부가 확보됐을 것 같고 여러 네네.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쪽에서 확보하면 대조만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당원 명부는 이름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개인 언제 식별, 뭐 가입했는지. 주민번호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맞습니다. 가지 사항들은. 그럼 대조만 해보면 딱 나오니까 기필코 막아야 되는데 오늘 뚫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회에 있는 당원들을 무더기로 입당을 시켰다라는 의혹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정말 무더기로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 일자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일자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거 입당시킨 거 아니야? 라는 거고, 이것은 법적으로는 경선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되는 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는 게 이거 이상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당신들 전부 다 입당해라고 해서 그럼 입당할게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명부를 다 넘겨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부를 개별적으로 내가 입당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명부를 그냥 통째로요? 넘겨줬을 수 통일교 있겠다. 신자들의 명부를 그렇죠. 개별 입당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세트로 넘겨주면 이거는 완전 개인정보법 위반이거든요. 네. 이거는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이거 입당하세요 하면 입당 종이도 나눠줘야 돼, 뭐 써야 돼, 굉장히 뭐 일이 많아요.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다 명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명부를 다 넘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통일교에서만 이렇게 명부를 넘겨받았을까 말고 신천지에서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명부들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권성동만 문제가 되는데, 권성동은 이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으면 그냥 버려도 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막는 거지? 본인들도 그런 식으로 명부를 받아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까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면 이거는 정말 이 처벌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가 뚫리면 나도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해산으로 바로 가는 게, 이제 헌법 8조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 활동 조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명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조직을 만들었다, 당원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정말 빼박으로 해산 사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해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한학자 입장에서 보면 권성동에게만 돈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네. 말이 내가 왜 네. 성대모사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동혁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게, 이거 당원 명부가 정말 국힘의 심정을 도려내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나는 좀 충격적인 해석인데, 통째로 명부를 가지고, 그러면 아까 헌법 8조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 네. 그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막을 하나? 야, 그런 의혹 제기. 그러니까 쇼킹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하나만 뭐 인정이 되면 바로 위헌정당 네. 심판 갈 수 있겠네요. 네. 진짜로. 만약에 명부가 넘어갔으면 그냥 다 빨리 하세요라고 해갖고 본인이 개개인이 알아서 했다면 그 입당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이가 있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하루에 그냥 바로 그냥 됐다. 뭐 지게로 저 날르듯이 그렇죠. 한꺼번에 네. 같은 긁어가지고 시간대 넣었다. 쫙 들어오고 네. 이러면 보면 알죠. 그렇죠. 그럼 명부가 바로 넘어간 거일 수 있죠. 네. 어떤 분이
공산당이네라고 댓글을 달으셨는데 공산당도 이거보단 잘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공산당은 당원 관리가 철저하죠. 오히려 입당하려면 뭐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거기는 모르지만 뭐 네. 거의 고시 치듯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그 통진당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일단 그 당원 명부부터 좀 털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털린 당원 명부를 가지고 일일이 무슨 어떤 다른 사안들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들이 연달아서 걸리게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교만 그랬겠느냐, 권성동만 그랬겠느냐, 또는 그것뿐이겠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별건들이 앞으로 우수수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마 제일 아마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은 이제 정당 해산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빤한 거짓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연어회가 웬 말이냐고 뭐 국가를 흔드는 짓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법무부 감찰이나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교도관들의 이제 진술이 새로 확보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였죠.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세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백지화 선언도 했죠. 네?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했죠. 네네네. 아니 그리고 뭐 붙자 나는 뭐 장관 걸 테니까 넌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시정 그 답변 야당 보고 날파리 선동대라고. 네네 했는데 그 그때 제가 날파리 선동대로 지목됐습니다. 그때 저 국회 국토위의 간사. 간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과정을 너무너무 잘 하실 텐데 지금 변호가 되고 있죠. 지금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김모석 기관에 구속이 됐죠. 아 담당자가.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서기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인수위가 시작되자마자 양평고속도로 용역을 맡았던 임원들을 불러서 노선 바꿔라. 그럴 수 없다. 바꿔라.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 라고 압력을 두 번이나 세게 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로부터 이제 착수에 넣은 이제 열흘 만에 노선이 갑자기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그 경동 엔지니어링 전무하고 내가 한 시간 동안 직접 통화를 했어요. 네. 딱 하니까 통화를 해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중간에 어버버 하는 거예요. 네. 탁탁 찔러 보니까 이거 뭐 맞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당 국토위원들하고 작전을 해가지고 각자 맡은 부분들을 탁탁탁 나눠서 했는데 이 어제 구속된 김모 서기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데 너무 떨더라고. 그러니까 진술이 막 오락가락하고 네. 거기서부터 거의 이제 다 드러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추궁해가지고 거의 본인이 거의 전달했다는 식으로까지는 저희들이 밝혀냈었죠. 그러나 이제 형사적인 문제까지는 접근을 못했다가 그렇죠. 이번에, 이제 네. 그때 했죠. 이제 지금 이제 특검에서 밝혀졌는데 실제 김모 서기관은 그 양평에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그렇게 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윗선에서 압력을 받았고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노선을 바꿉니까? 그것도 55%를 바꿔버려요. 55%를 바꾸면 중대한 변경 사유이기 때문에 여타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집중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 백자선을 해버린다. 양평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있고 가덕신공항 포기하듯이 윤석열 정권은 이 포기 전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궁지에 몰리면 결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듯한 신용을 하는 거죠. 그 서기관이란 계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위직이기도 하지만 또뭐 장관이나 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실무자인데 그렇죠. 그 발발 떨었다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거네요. 당시 공무원이셨죠, 윤석열 맞습니다. 정권. 아니 그러니까 자천됐었죠. 예. 네, 아니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대놓고. 예, 예. 그리고 그 사람 물론 잘못 있으니까 구속도 되겠지만 그 사람을 범죄로 내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억지로 그렇게 내몰고 잘 처리되면 이제 승진을 대가로 해주겠지.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우익 독재 정권의 전형적이죠. 공무원들한테 미션을 주고 네. 그렇게 이제
가담하게 하고 그럼 한 통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승진시켜주고 또 다른 미션을 주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권 공동체, 범죄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관 뒤에 누가 있는지 나오겠네요. 그럼 다음 수사는 원희룡 장관까지 장관, 이제 곧 가야죠. 장관으로 이제. 가야 곧 되겠죠? 아마 네. 예, 부를 것 같은데. 요새 조용하네요, 원희룡 씨는. 그 이럴 때 이제 날파리 선동대라고 했으니까 특검 보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네요. 성격이 안 맞게. 아마 이분이 지금 걸린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그 양평 고속도로도 걸려 있지만 지금 주가 조작 3부 토건 주가 조작도 우크라이나. 걸려 있고, 네, 네. 예, 우크라이나 그 같은 경우는 원사업. 본인이 직접 가서 폴란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투자하라고 이렇게 본인이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투자하라고 했어요. 예. 방송 직접 유튜브에 직접 나와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새마을 노래인가요? 아니면 향토 예비군가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뭐 이런 향토 예비군갑니다. 거기 그 언급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태다. 그 전쟁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재건하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게 그런 거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주가 조작의 거의 주범으로 활동한 겁니다. 그렇네. 그거를 폴란드 또 차라리 우크라이나에 갔으면은 그나마 또 나을 텐데 우크라이나는 또 못 가고 본인은 또 폴란드에서 그걸 유튜브를 찍어요. 마치 우크라이나인 것처럼. 그 사실상 이건 주가 조작의 뭐 주범이 주연 역할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주범만 아닙니까? 그렇죠. 저 정도면. 네,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원희룡 의원, 지사, 장관 조금 말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약간 처음에는 그쪽 당의 소장파로 그렇죠. 뭐 천신정 뭐 이럴 때 원, 좀 약간 예, 그런 예. 것도 있었잖아요. 약간 개혁적이기도 하고. 남경필, 네네. 예, 원희룡 뭐 네. 그래 했죠. 그렇죠. 아니 그래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제 경상도 말로 버려버렸죠. 이제 윤석열 들어서. 버려버렸다는 게 경상도 서울에서도 버려버렸다. 그래 합니까? 사람 완전히 벨 있다. 베렸다. 사람 베렸다. 사람 벨 베렸다.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젊을 때도 같이 이제 네. 어울리기도 하고. 네네. 원래는 우리 당에 입당하려 했었어요. 그랬었죠, 처음에. 예, 그런데 막 갑자기 이제 돌변해가지고 저 당에 갔는데 그나마 국회에 가서도 개혁 소장파로 나름 뭐 열심히 하려 했고 또 도지사 시절에도 뭐 부동산 문제도 뭐 나름대로 단호하게 하려 했는데 딱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무슨 그 병이 들었는지 완전히 윤석열 전위부대 그러니까요. 전위부대장 역할을 하면서 저는 국토에 있으면서 그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자 선언을 하고 또 야당의 문제 제기하는 것을 날파리 선동대라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그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굉장히 센 반응들이었잖아요. 당시 어마어마하게 원장관이.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의 대를 이어서 이제 뭐 그 큰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전위대 역할을 하고 그럼 후계자는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기대가 저렇게 망가뜨린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후계는 맞는 것 같네요. 뒤따라서 갈 것 갈 것 같고 같은데. 네. 권성동도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 장관이 직업 공무원들 괴롭히면서 감옥 보내고 말이에요. 뭐 그다음 공범을 만들고 이런 구조 뭐 단박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경계 삼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단호히 좀 거부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못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엄이고 잘못됐고 내란이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따랐을 때 어떻게 될지, 거부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또 불이익이 올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이제 지시를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뭐 그런 훈련이나 교육도 좀 해야 될 거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군에서는 내란에 가담했고 가담 의혹이 있는 사람들도 다 이번에 뭐 승진을 시키고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네네. 있더라고요.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어떤 계급 이하는 뭐 그거 묻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철저하게 다 물은 다음에 다만 나중에 선처를 할 것인가 여부에서 이제 좀 갈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누군가 어디까지 잘못했고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는 시시비비는 분명하게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준선도 너무 낮게 내려왔어요. 지금 보니까 대위나 소령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대위나 소령이 왜 계급이 낮습니까? 거기 그 중대장 이상인데 그러면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숨을 좌우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계급이 낮습니까? 저는 대위급 이상이면은 적어도 다 이번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대위가 이제 영어로 캡틴이잖아요. 대장이에요. 그래. 대장이면 그런 거 적어도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하여튼 공무원이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악용해가지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역작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내란 특검의 수사만이 아니라 정부가 일해가는 과정에서 이걸 잘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드디어 발의했네요. 어떻게 평가해야 좋을까요? 발의해야죠. 이제 발의만 한 거라서. 아니, 위헌 논란은 좀 자유로워진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위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전부터? 예, 네. 저는 이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라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특별재판부도 사실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 규정으로 보자면 특별 대법원을 만든다고 해도 하등이 문제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요. 뭐 각급 법원은 법률로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의 숫자나 법관의 조직 역시 다 법률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뭐 네. 3명, 3명씩 해가지고 9명 이렇게 판사들로 구성하는데 추천위원이 법무부 1명, 그 다음에 판사회의 4명, 그 다음에 대한변협 4명. 그러면 평소 판사회의의 성향으로 보나 대한변협의 색깔로 보나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게 민주당의 구상인가요? 뭔가요? 일단 직위원보다는 낫다 이런 건가요? 법관회의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많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죠. 네.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대놓고 이상한 사람을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게 법무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이 추천되더라도 자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저는 이게 조금 너무 안이한 어떤 구성이 아닌가. 이게 너무 또 추천권을 많이 줬어요. 그런 문제는 있다고. 아니, 그래서 저는 딱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직위원만 아니면 다 좋다. 생중계하면 좋다. 그다음에 저 사면복권 안 하면 좋다. 이렇게 메시지는 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설치. 뭐 어쨌든 잘 분석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국회 추천을 뺐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많이 네. 후퇴했다. 악용될 소지도 있다. 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까 뭐 이제 압도적인 다수인 또 민주당이 주도해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 아니냐. 불공정성. 또 다른 문제 제기 이런 것은 좀 우려한 결과라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발의했으니까 또 야당이 나중에 협의할 때 뭐 다소 조금 더 하더라도 왜 처음부터 이렇게 뺐는지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다만 이제 직위원이라는 그 부장 판사의 그 회계망측하고 기괴한 판결 이게 너무 이제 이 자체를 빨리 좀 명분 있게 재판을 손을 떼게 하는 방법 왜 또 뭔가 초점을 맞춘 그런 법안 발의 아니냐. 저는 예. 동의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원칙적으로 녹음 녹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보안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기록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뭐냐면 30년 뒤, 50년 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30년 뒤, 50년 뒤에서 이 지금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내란이 벌어진 거고 그런데 대통령을 구속하고 탄핵하고 새롭게 대통령이 뽑혀서 특검이 시작이 되고 그런데 재판 과정이 완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딱 나는 건데 무죄가 나왔다 아니면 뭐 공소 취소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구속 때 기한이 다 돼가지고 뭐 석방이 석방을- 됐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록해야 할
우리 세대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후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판사는 뭐라고 얘기했고 각 증인들은 뭐라고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피고인은 뭐라고 변명을 했는지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기록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판사별로. 네. 지금 각 판사별로 연서명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판결 재판- 기록도 네, 네. 남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원칙적으로 그 대목이 참 중요해요. 녹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기록을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법원에 답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기현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더 보내겠다. 이게 답이죠? 조이대 답.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평가할까요? 그거는 그냥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식이고 내가 니들 말 알아듣기는 들었어 이런 식의 얘기지 사실 아무런 글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뭐 뭘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뭐 재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그 함께 취재를 막 나가고 하는데 네. 재판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이를테면요. 윤석열 측의 이 변호인들이 생떼를 부리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하나하나 재판 진행 하나하나 가지고 다 문제를 삼아요. 자기들이 옛날에 이제 맨 처음에 자신들이 공개를 하자고 해서 놓고는 막상 재판을 또 공개한다니까 또 왜 공개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나 재판부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검사를 위한 거다. 검찰 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시비를 겁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현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에도 항상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모든 것이 공개될 때 과연 이러겠느냐 싶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변호인들은 내란 과정에서도 정말 뻣뻣하고 정말 반역사, 반민주, 반국민적인 발언을 막 일삼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딴지 걸자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다 보면. 그런데 판사 한 명 더 넣는다고 해서 조금 속도는 조금 더 넣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러나 직위원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그 책임지는 부장 판사는 직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우리 요구의 본질이 아니고 공정하게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직위원이 부장 판사로 있는 이상에는 전혀 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내란 재판에서 보통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 김용현, 뭐 조지호 다 마찬가지인데 증인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진척된 수가 80명 혹은 20명 혹은 30명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80명 내지 70명인 거죠. 근데 지금 주 1회 재판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재판할 때 겨우 2명 재판할까, 증언을 들을까 말까요. 원래는 4명 듣겠다고 했는데 뭐 변호인 측에서 계속 이제 딴지를 거니까 2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뭐 저 공판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은 쉽게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길게 물어보고. 근데 뭐. 네. 이 상태에서 재판 판사 한 명 더 붙였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이 되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 붙였다. 그냥 생색만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래 그럼 한 명 더 붙일게 재판도 중개할게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그제서야.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제서야 네 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답도 안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을 교체하겠다 정도 가면 생각 한번 해볼만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위법한 셈법을 통해서 석방을 시켰었고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그 계속 이제 비공개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무슨 룸사롱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 감찰하겠다고 해놓고 결과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 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움직이는 척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계속 내란 전담 재판부로 쭉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탈옥시킬 때 직위원의 논리에 대해서는 조이대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입장 발표를.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시간이다.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윤석열뿐이다. 당연하죠. 끝. 네. 이게 아니 그 오늘 그 법원이었잖아요. 아침에 문행배 네. 권한 대행이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설명해야 된다. 네. 직위원의 석방 그 자체가 그 국민적 불신을 낳았고 그 국민적 불신을 낳았던 그 판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이죠. 조치를 설명해란 맞습니다. 말은. 그렇죠.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전부 네. 후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조치를 잘못된 네. 판결을 했으니까 조치를 취해라. 맞습니다. 재판에서 배제시키라는 하든지, 그런 요구를 네. 둘러서 이제 요구한 것이거든요. 아주 시의적절한
요구였다. 롯데는 요새 야구 잘합니까? 아니 그 6등으로 추락해갖고 왜 그래요? 가을 못 갑니까? 아니 그래도 한 2, 3승 가을인데 뭐 벌써 한 3연승 하면은 잘하면 턱걸이에서 그래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야구도요. 계속 못하면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실투하고 자꾸 점수 맞으면 선수 투수도 교체하고. 아니 10연패 당했을 때 감독 그렇게 교체를 했는데 안 하다가 12연패 당하고도 아직 안 하니까 6위로 추락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감독 교체도 있고 아니, 원래 그런 법이잖아요. 책임을 누가 그렇죠. 져야 네. 돼요. 그렇죠. 그 초유의 저 탈옥 사태에 대해서 아니 국민이 주권자가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시간으로 가면 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바뀌었나 판례라는 보다. 게 네. 미란다처럼 악당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니까 네, 네. 윤석열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나 보다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려니 하는데 그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니, 문이 이- 딱 닫혔죠.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만 딱 게 통과시켜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과 아울러서 문행배 대행이 지금 보통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보통 항고. 적시 항고는 이제 그 심우정이 포기했지만 보통 항고를 해서 재판을 결과가 잘못됐으니 바로 잡는 네.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그렇죠. 안 했죠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뭐 공범인데 네. 하여튼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보여준 건 나의 출근길을 촬영해도 돼 수고하십니다라는 말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하나 보낸 거 말고는 없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그 버티기 또는 뭐 그냥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위원 같은 경우에 그 룸살롱 의혹 나왔을 때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뭐 하겠다,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딱히 이제 뭐 문제시 안 되니까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의혹을 해소하거나 돌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미루고 뭉개고 가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하던 대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적폐 진영 또 법조계 적폐들이 흔히 쓰는 수법들입니다. 아니 저는 뭐 몇 명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 이런 거야 뭐 그 사실관계를 다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것들 있잖아요. 특히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할 때 조희대가 손 파르르 떨면서 전원 합의부 뭐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의아한데 이런 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개입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선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네. 5월 3일경에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수사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벌써 4개월이 어디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뭐 검사하기 하고 몇 네, 군데에서 네, 네. 아마 고발을 했는데요.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의 핵심은 조희대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했느냐거든요. 네네. 그러면 모든 범죄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고의가 있는지 두 네. 가지로 해야 되는데 외견상 보기에 결과는 발생을 했잖아요. 뭐냐면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그럼요. 해서 이틀 만에 표결을 했고 이틀이면 7만 페이지 읽을 수도 없는 네. 시간입니다. 표결을 했고 7일 뒤에 바로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선고한 지 1시간 뒤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 출마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의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너 정말 그렇게 개입한 거야? 고의를 밝히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보들 중에 하나가 밥을 먹었냐 마냐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그렇게 네, 중요한 네.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 중요한 거는 파기환송 그 장면.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를 사실은 고의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건은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네. 압수수색을 해서 그 당시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조희대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무슨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쭉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거? 조희대라는 사람이 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하기 힘들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 여기도 대통령 같은 탄핵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형사에서 내란이나 매연해체가 아니면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지위에 가 있나요? 그런 거는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이게 특검도 보면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네. 조은석 조은석 특검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자기 팔을 잘라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현직을 박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의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는 되어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수사가 진행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공수처에서 맨날 인원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사건 딱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에 인력 더 줘야 되고 권한도 더 맞습니다. 줘야 된다. 압수수색, 사무실도 좀 좋은 데로 예. 이사시켜줘라. 이런 여론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쓸모가 압수수색 있다. 영장 어제 신청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대법원에 노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노조 있죠. 법원 노조. 나는 처음 알았는데 법원 노조 있습니다. 대법원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네. 아니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될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불신을 받는 이런 거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치 명확하게 해라. 사실상 사퇴 압력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사법부가 불신받는다 하는 것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냥 수사나 이런 거를 빼더라도 정치 도의적으로 그 사법 정의상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물러나서 본인이 항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도 중앙일보 60주년 행사 가서 박근혜, 이명박 등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조아리며 보고 박수를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언론사 창간 행사에 그렇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가야 되나요? 그 중앙일보죠. 네네. 그 뭐 얻어된 건 아닙니까? 아니 그 대법원장이 언론 뭐 창간 행사에 직접 가는 건 제가 그 간 적이 있습니까? 저 한겨레 30주년 때 가봤는데요. 예.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 안 오죠. 정치인들 위주로 오고 관에서 오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오면 뭐 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법원장 기억이 없는데요. 축사 정도를 보내긴 하는데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접 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나 좀 보호해줘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럼 아니었을까. 박근혜, 이명박이 예. 오는 줄 알고 파악해놓고 간다 했는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중앙일보의 품에 그렇죠. 안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홍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매우 이례적이고 진짜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국민에게 설명드리는 거 그건 책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좀 이상한 건 하고 이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네요. 거취를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해야 저는 된다는. 이 부분을 항상 이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조희대라는 사람은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됐다. 민주당에서 절대 이 사람을 동의해주면 안 됐었다. 난그 얘기를 자꾸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희대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 옛날 혹시 저기 그 기사를 보시면은 옛날에 뭐 어떤 그 시국 사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국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뭐 경찰에서 어떤 특정인들을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합니다.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다른 판사들은 다 기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가지고 있다가 조희대라는 사람이 영장 당직 판사를 쓸 때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조희대한테 그 영장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게 그런 식으로 영장을 받아냈다고 당시에도 되게 대서특필이 됩니다. 지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조희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악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 거죠. 정말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한테 내주지 않아도 될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던, 심지어 다른 판사들은 기각했던 거를 그 사람은 내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야 조희대 당직 쓰고 있을 때 영장 가지고 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애시당초 대법원장 근처도 갈 수 없었어요.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윤석열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던 건데 국회를 그냥 쉽게 아니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도 사실 대법원장이나 총리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집권을 했는데 그걸 반대하기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1호 사원 권성동 의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요. 권성동이 받은 돈이 물론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1억의 절반, 1억 중에 절반에 임금 왕자가 표시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회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야, 이 뒤에 뭐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5천에 왕이 써 있고, 네. 나머지 5천에는 아무것도 안 써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천은 권성동 몫이고, 그 5천은 왕의 몫인가?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윤석열의 몫이고. 몫인가? 아니, 왕이 윤석열이에요? 김건희 이것도 그렇겠지만, 네. 네. 근데 저는 전달책의
왕으로서 전달 체계의 50%를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 뭐냐면 이거는 왕에게도 불충이죠. 왕이랑 그래서 똑같은 똑같이 걸 먹으면 준다고?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보통 전달책 심부름꾼은 10%, 많이 봤자 20%거든요. 근데 5대5로 받았다? 이건 저는 가설 두 가지가 성립한다고 네. 보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는 5천 이상이 갔을 것이다. 네네. 네, 그러니까 권성동에게 5천 갔으면 왕에게는 5억은 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네. 계산이. 그랬을 것이다. 그게 그리고 인사죠. 그게 인사죠. 예. 아니면 두 번째는 권성동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닐 것이다. 권성동에게도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5천 정도를 줬을 것이다. 근데 보통 이제 돈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건이 가잖아요. 목걸이가 가든지 뭐 그림이 가든지 하면 우리는 항상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돈이 갔는가, 물건이 갔는가. 네. 두 번째는 부탁이 있었는가, 청탁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청탁을 들어줬는가. 네 번째는 그 들어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네 가지를 항상 세트로 봐야 됩니다. 네네. 첫 번째, 만약에 돈만 갔어요. 내가 용돈 줬다.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밖에 안 돼요. 뭐 포괄적 뇌물죄로도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단은 정도는. 그러니까 네, 대가성이 하여튼. 없으면 네, 네. 청탁금지법 위반만 되는 건데 두 번째로 주면서 아유 나 뭐 사업 좀 하게 해줘 하면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걸 들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거기 좀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꽂아줬다라고 매간 하면 매직 같은 네 거. 매간 매직까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후 부정처사죄까지 해서 형량이 확 올라갑니다. 네 번째 거기에 꽂아줬으면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권성동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날 꽂아 달라고 한 게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뭘 해먹었는지까지 항상 이 네 가지를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권성동에게 심부름 값으로 5천을 준 게 아니라 권성동에게 나 강릉에 뭘 하게 해줘라든지 권성동이 무슨 상임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임위에서 나 뭐 좀 해줘라고 분명히 뭐가 갔을 것이다. 또 뭐 당 대표가 나중에 된다면 뭐도 있을 네, 수 네, 있고, 그렇죠. 네, 윤핵관으로서 역할도 네. 있고 이런 게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유치한 게 네. 하여튼 뇌물을 주면서 돈에다가 임금왕자 써서 주는 건 이거 참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거? 하여튼 이렇게 옛날에 청와대 계셨죠. 예. 노무현 대통령 모셨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뇌물은 안 통했겠지만 만약에 누가 뇌물을 가져오는데 최이가 거, 최비상 거 이거 나머지는 왕 거야.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와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어요. 손바닥에 왕자 쓰는 사람이니까 거기 왕자 써서 보내준 게 아닌가. 딱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 예, 수준 예. 맞춘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기분 좋으라고. 엽기의 연습입니다. 엽기, 엽기. 그러니까. 예, 수준 딱 맞춘 건데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은 주로 법사위에 있었어요. 법사위원장도 하셨고. 네네. 그런데 한학자 씨가 당시에 그 도박 사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는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한학자는 그 셋째 아들인가요? 그 문형진인가 그렇죠? 그 사람하고 재산 다툼을 세게 벌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사 형사 다 걸려 있는 네, 경우라서 아마 이게 그 재판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달라는 것도 분명히 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통일교가 총사가 걸린 건 한두 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교가 권성동한테 별도로 보내는 청탁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면 해줄 일이 없겠지만 왕은 별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제 통일교가 뭐 국내도 청탁이 있었겠지만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 뇌물을 건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일교가 워낙 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잠시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제 정언을 보면 그 일본 정가에서 아베 네. 전 수상의 그 후원자 노릇을 통일교가 엄청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죠. 예. 그래서 아베 사후에 통일.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아베를 네. 이제 그 암살했던 사람도 통일교에 대한 원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네. 막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통일교 실체들이 일본 내에서 많이 이제 알려지게 그리고 됐는데 법인 해산 작업도 진행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로 지금 이제 해산 작업하면서 그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해외로 빼돌려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필리핀도 하나의 이제 대상국 재산을 빼돌리는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권성동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 해외 우리나라 원조에 엎어가지고
그 재산 도피하는데 좀 뭔가 같이 활용하려 했었지 않겠나 굉장히 타당한 하는 그런 의혹도 의혹이 충분히 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혹이네요. 참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라면 너무 보잘것없다는 그러니까요. 이 정말 상상을 사람들이 뛰어넘어. 아니 돈 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큰 대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큰 대자를 쓰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맞아요. 신뢰관계로 뇌물은 주고받는 건데 그걸 굳이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주는 참 귀엽다. 참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말이에요. 에? 이러고 살았으니 집권 세력이라고 참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국민들은 얼마나 참. 근데 이제 이번에 한학자 그 하루 만에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예, 아주 빠른 네. 거죠. 이제 혐의가 뚜렷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학자 씨는 세뱃돈은 줬다. 돈은 줬는데 세뱃돈을 줬다. 그렇죠. 이러고 대가성 없다라는 예, 거. 예, 대가성 세뱃돈이 없다.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세뱃돈을 워낙 돈이 많으니까 뭐 억억 이렇게 하는지는 네. 모르지만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쇼핑백에 든 것은 넥타이였다. 기념품 뭐 예, 세뱃돈과 넥타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두 번 만났다는 거는 또 두 사람 다 인정을 또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이 것들. 한학자 씨가 반드시 뭐 고령이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증거 인멸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혐의도 중대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뭐 참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어쨌든 그 교에서 통일교에서 굉장한 심리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서 교주죠, 교주. 교주잖아요, 네. 진짜. 예. 교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그 윤석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변호인단이 없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군인들이 제대로 된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했듯이 이 사람은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지 나머지 참고인들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가능성은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조희대 대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권성동까지 구속된 마당에 한학자를 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은 뭐 한학자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네요. 국정원도 내란 과정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윤석열이 수사권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는 식으로 독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혜용 그 국정원장이 조태영. 네. 조태영이 분명히 그에 자극받았고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국정원이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리 대공 수사라는 명분으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들까지도 언론인까지도 국정원이 직접 대공 혐의로 해서 체포하고 신문하고 조작하고 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 했을 것이다.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좀 무섭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 대상인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사건으로 엮기도 하고, 뭐 대공 이런 거에 옛날에 국정원 전에 안기부 그 전에 중정이 많이 하던 일이니 그런 역할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주요 간부들을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직무배제를 해놔가지고 한쪽은 또 조직이 전혀 안 돌아가게 김건희 라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고 또 한쪽은 또 이렇게 내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정보기관을 써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오래 있었던 이제 그 직원들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정무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꼽아놨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행적이나 계엄 전후해서 이 부분을 수사를 아주 확대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딱 박혀 있다가 때가 되니까 움직이고 조태영도 그런 면에서 오다를 받았지만 또 밑에 있던 이렇게 심어놨던 사람들이 조태영을 또 압박하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 않겠나. 그러니까 조태용은 뭐 말씀해 볼수 있어요. 청와대 근무도 했지만 국정원장에 보낼 정도라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측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등을 꾸밀 때 의논할 제1, 제2, 제3 안에 드는 파트너. 그러니까 김영남. 그러니까 윤석열의 머리에는 조태용을 국정원장으로 보낼 때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 써먹으려고 염두에 두고 국정원장으로 이렇게 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실 국정원이 지금 그냥 대공수사가 불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대공수사 담당하던,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담당하던 요원들 중에 상당수가 퇴직을 한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자기들 말로는 예비군처럼 따로 모아둔 거다, 완전 퇴직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애매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국정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플랜을 나름대로는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 플랜이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 상당히 작동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군데군데 심어놨다는 그 정무직들하고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탁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내란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 김건희가 보낸 게 확실한 것 같은 김상민 전 검사도 국정원에서 이런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김건희 특검에서 뭐 뇌물을 줬냐 안 줬냐, 그림이 어떠냐만 볼 게 아니라 김상민 등 김건희 라인이 국정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이 나중에 기획실장으로 갈 뻔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 예, 기조실장으로 갈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사실 모든 이 국정원의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동안 배제됐던,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배제됐던 이제 국내 정치 관련된 파트들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 탄핵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보고서를 급조를 했는데, 그 보고서 제목 자체가 야당 대표의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테러를 당했을 때 네. 그게 이제 그 이미 대법원 판결로 그게 전투용 칼을 양날을 갈아가지고 만든 칼이라는 게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커터 칼이라고 굉장히 커터칼이라고 격화시켜가지고 굳이 이야기한 건 문방구에서 파는 맞아요. 애들 학용품 학용품이다라고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예. 싶은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목 자체가 커터칼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낸 보고서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4월 4일 탄핵, 그래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그 전날에 갑자기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도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내란과 관련해서 꼭 하나 밝혀져야 되는 게, 지금 계엄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가면 국정원과 검사가 와 있을 거다라는 지시를 듣고 갔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검에 무슨 과장들이 연락을 받고 뭐 출발을 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조태용이 뭐 윤석열이 뭐 이렇게 측근이어가지고 썼던 것처럼 검사야말로 자신의 친정이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검사를 활용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검을 뭐 5년 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멈춰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럴 때 미진한 수사는 경찰청 국수본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찰청 국수본에서 정말 본때 있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라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미리 좀 당부를 하고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곳곳에 내란 세력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네, 그럼요. 이게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뭐 군도 마찬가지일 텐데, 분명히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의 주요 업무를 종사한 자들인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지금 남아서 암약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뭐 발목 잡아봤자인 것 같고요. 발목 잡는 사람들이 기껏해서 한다는 지시 돈에 임금왕자 써가지고 반은 네 거 아니다라고 주고받는다니, 내란 세력에 가담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갈 때 여러분 앞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폴리바게닝 같은 경우도 법원, 특검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제안해서 니들이 반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이실 짓고 하는, 그래도 공직자였던 사람들이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 의원님은 바로 부산으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주말까지 있습니다. 또 방송도 계속 하시고. 예, 내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아닙니다. 내일 아닙니다. 내일 맞서 지금 오후 2시 반에. 9시. 지금 9시. 그거는 이제 방송이고. 네. 출판 기념회가 내일 국회에서 있습니다. 네네. 그게 제가 오후에. 오후 2시 네네. 반에 네네.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제가 패널로 네. 찬조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책 제목이 잠깐만요. 따뜻한 실용주의. 네. 따뜻한 실용주의라는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김태철 황산 저자. 네. 토크쇼가 바로 이 방송 끝나자마자 진행되는데요. 네. 역전의 용사들 2부입니다. 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통찰과 전략을 만나다 두 분이셨네요. 김태철, 황산 두 분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최인호 의원이 출연하는 역전의 용사들 2부가 바로 방송됩니다.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스픽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부쩍 늘다가 요새 조금 느는 속도가 더디인데요.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성원해 주시고요. 여전히 스픽스가 할 일이 많다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알고 계시죠?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단 서비스 해드리고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다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기억해 두세요. 1644-1236, 1644-1236. 핸드폰도 있습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 카톡 또는 문자 상담은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고요. 현명한 보험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스픽스몰이 요새 대단합니다. 추석 선물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명절은 뭐 차례상 준비도 힘든 일이지만 선물이 또 어렵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야 되고요. 감각도 또 맞춰야 됩니다. 스픽스몰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건강기능식품, 한우, 우리 한우죠. 수산물, 과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스픽스도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추석 때 제대로 인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는 스픽스몰,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스픽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옆에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전으로 이렇게 쿠키도 만들고요. 뭐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또 주변하고 같이 좋은 마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물을 5개 할 예정이었다 하면 한 3개쯤 더 하셔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농어촌도 그렇고 약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만 하나라도 더해서 우리 안에서도 좀 풍풍이 돌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마중물 역할이었는데 추석 때라도 조금 재래시장이라도 기분 좋고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하나만 더 하기 뭐 이런 거를 마음 먹으시면 어떤가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의원, 그 다음에 장영진 기자, 이지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